평생을 모아 자식에게 넘긴 건물. 그런데 그 건물 계단에서 주인이었던 어머니가 홀로 울고 있습니다. 재개발되면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오피스텔 하나 잡자. 며느리의 그 말을 영숙은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세금 아끼자며 아들 이름으로 넘긴 건물. 대신 받은 약속은 엄마 평생 여기서 사세요였습니다. 그 약속은 3년 만에 요양원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자식에게 처음으로 반격을 시작하기로요. 을지로의 한법률사무소. 창밖으로 퇴근 인파가 쏟아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박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증여해제 서류였습니다. 3년 전 큰아들 박진우에게 넘겼던 다세대 건물을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되찾는 서류였지요. 변호사 윤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마음 굳히신 거죠? 영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든 누군가의 뒷모습이 자신의 젊은 시절 같았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부로 자식이긴 한데 남이야.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미리 자식 이름으로 넘기는 게 좋다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영숙은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물건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들 눈치 보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지요. 그렇게 마련한 건물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진우는 약속했습니다. 엄마는 이 건물 3층에서 평생 살고 나중에 함께 살자고요. 3년이 흘렀습니다. 건물 3층 작은 방에서 혼자 사는 건 영숙뿐이었습니다. 진우 부부는 새로 분양받은 5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함께 살자는 얘기를 꺼내면 진우는 슬쩍 말을 돌렸습니다. 애들도 있고 복잡해서요 라는 말로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영숙은 1층 상가 쪽으로 내려가다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재개발되면 시어머니는 요양원 모시고 우리 여기 호텔식 오피스텔 하나 잡자. 그게 서로 편해. 요즘 누가 같이 살아? 진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알면 서운해하겠지. 서진이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자니까. 그날 밤 영숙은 자기 건물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모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인은 자기인데 쫓겨날 사람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가 손에 떡볶이 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복만이었습니다. 고향 친구이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털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박 선생. 너 또 계단에서 울지? 나 안 봤으면 되지 뭐. 영숙이 눈물 자국을 훔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복만이 그녀 옆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 알지. 자식들이 너를 지갑으로 보는 표정이더만. 그 건물 아직도 내 이름인 줄 아냐? 영숙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만아, 나 그냥 참고 살까? 아니면 한번 뒤집어 볼까? 복만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 내가 평생 애들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번엔 너를 위해 한번 살아봐. 내가 도와줄게. 그날 복만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윤지호의 명함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싸움을 결심한 순간이었지요.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요. 녹음기 앱을 배우게 될 줄도, 가짜 연하 남자친구 작전을 펼치게 될 줄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 앞에서 그 모든 녹음 파일을 재생하게 될 줄도요. 을지로의 밤거리에 떡볶이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두 번째 인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딸 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병원 근처에 일 있어서 겸사겸사요. 영숙의 마음이 먼저 들떴습니다. 자식들이 온다는 말에 벌써부터 손이 바빠졌지요. 그래, 올 때 뭐 갖고 오지 말고 몸만 와. 나 김치, 갈치 다 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영숙은 본능적으로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적금 이자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의료비와 생활비 지출이 부쩍 늘었지요. 그래도 손주 용돈을 생각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봉투도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봉투부터 찾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선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한 건강검진 결과지 가져왔어요. 영숙은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 큰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진도 도착했지요. 서진은 여전히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오가닉 과일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과일 정기 구독하는 건데 같이 드세요. 영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돈 많이 썼네. 뭐 이런 걸 사와. 겉으로는 말렸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요. 이렇게 사와도 결국 봉투를 받아갈 거라는 걸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너희 요즘 힘들지? 그러면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진우에게 하나, 선미에게 하나, 그리고 손주들 용돈까지요. 진우야, 집도 옮기느라 고생했는데 얼마 안 되지만 받아. 서진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표정을 감추었지요. 아, 어머니. 매번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선미는 복잡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은데. 영숙이 농담을 섞었습니다. 야, 내 오빠가 더 받을 텐데 뭘. 그 순간 진우와 선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식들은 슬슬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었지요. 진우야, 내 새집은 방이 몇 개라고 했지?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방까지 치면 5개요. 왜요?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희 집 한 방에 나 짐 조금만 놔두면 안 되나? 나 밤에 좀 무서워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지요. 서진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작은 방들은 애들 공부방이랑 옷방이에요. 요즘 물건도 많고 어머니 짐까지 두시려면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 말의 의미를 영숙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영숙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방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짐 하나 둘 데가 없다고요. 옷방은 되면서 어머니 방은 안 된다고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진이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요즘 애들도 키우고 정신없어서 그래. 영숙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제 다 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건물 1층 세입자 계약 갱신 문제로 상가 세금이랑 이자 좀 더 들어가야 해서요. 이번 달에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영숙은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엄마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움직이는 현금 자동 인출기로 본다는 걸요.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필요할 때만 웃어 보이는 거였지요. 방 한 칸은 안 되지만 돈은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만이 튀김과 막걸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숙의 작은 방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지요. 영숙이 막걸리 한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복만이 물었습니다.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요. 옷방 이야기를요. 오늘 아침 진우의 전화를요. 복만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튀김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영숙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복만아, 나 그놈의 건물 다시 찾아올 거다. 그리고 애들한테 돈 말고도 잃을 수 있는 게 뭔지 보여줄 거야.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박 선생.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 돼봐. 며칠 후였습니다. 영숙은 윤지호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지호가 설명을 시작했지요. 선생님, 법적으로는 증여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니? 윤지호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네. 자녀가 증여 후 부양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모욕이나 학대를 했을 경우에요. 민법상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는 말에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 그건 내가 평생 모으던 거보다 더 잘 모을 수 있지. 그날부터 영숙은 휴대폰 녹음기 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더듬거리며 몇 번이고 연습했지요. 진우가 돈 얘기를 할 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진이 요양원을 언급할 때도 슬쩍 녹음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찔렸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요. 그러나 곧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나도 살려고 물지게 지고 다니던 사람이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엄마가 아니라 돈으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영숙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지요.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야, 박 선생. 애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부모가 돈을 안 주는 거? 복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모 돈이 엉뚱한 데로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지. 영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서 복만이 씩 웃었습니다. 우리 가짜 연하 남친 작전 한번 해보자. 영숙은 처음에 황당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하 남친이냐고요. 그러나 복만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지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반대하고 의심하는 발언을 쏟아내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를 얼마나 물질적 도구로만 취급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요. 윤지호도 동의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자녀들이 이분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그 말 하나하나가 증거가 됩니다. 영숙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럼 너희가 짜는 대로 해보자. 나도 이제 무대 체질 아니냐? 계획은 이랬습니다. 영숙이 자식들과의 식사 자리에 복만을 데려갑니다. 연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지요. 복만은 진지하게 말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고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자식들이 보이는 반응을 녹음합니다. 그 증거와 기존 녹음들을 묶어서 소송 자료로 제출하는 거였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영숙의 마음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민낯을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요. 윤지호가 당부했습니다. 선생님, 중간에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판을 뒤집을 수 있어요.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야, 너도 알지? 나 별의별 판 다 겪어본 여자다. 이번 판 내가 안 깨지게 지켜줘.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사진이 있었지요. 선미가 돌잔치하던 날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영숙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지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창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영숙의 두 번째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숙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었지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주름진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복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박 선생. 나 지금 출발한다. 긴장하지 마.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긴장은 무슨. 나 평생 긴장하며 살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요. 약속 장소는 을지로의 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개인실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점심시간이라 거리가 붐볐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복만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따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머리도 기름칠을 했는지 반들거렸지요. 영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오늘 좀 사람 같네. 복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연하 남친인데 초라하면 안 되잖아. 둘은 마주 앉아 작전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복만이 말했지요. 내가 혼인 신고 얘기 꺼내면 너는 수줍은 척해. 알았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복만아, 나 진짜 떨려. 복만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늘 주인공은 너야.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와 서진이 들어왔지요. 서진은 여전히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지요. 진우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서진이 복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작업복에 가까운 점퍼 대신 셔츠를 입었지만 거칠게 탄 손은 숨길 수 없었지요.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숙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했지요. 영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영숙이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만이 머쓱하게 인사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김복만이라고 합니다. 영숙 씨하고는 고향 친구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아, 네. 어머니 친구분이시구나.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숙이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 사람하고 혼인 신고하려고 한다. 순간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서진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죠?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다. 서진이 복만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저 어머니, 이분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복만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재활용 센터 하고 있습니다. 박 선생이랑은 고향에서 피난 올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요. 남은 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폭발했지요. 어머니, 그 건물은요? 건물 소유권은 오빠 명의지만 사실상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이분이 혹시 그걸 노리고 진우가 급히 말렸습니다. 야, 서진아. 그러나 이미 입은 열린 뒤였지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사기 결혼 많잖아요. 어머니 나이에 재산 있으신 분이 이런 식으로 속는 경우 많다고요. 이분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영숙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지요. 복만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저 그닥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거라고는 허름한 창고 하나 정도. 대신 박 선생이 날 선택해 준다면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박 선생 노후를 지켜줄 생각입니다. 그 말에도 진우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럼 우리랑의 상속 문제는요? 건물은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아저씨가 엄마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그쪽 친척들이 나타나서 권리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영숙은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아들의 첫 반응이 축하가 아니었다는 걸요. 걱정이 엄마의 행복이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걸요. 테이블 아래 휴대폰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는 건요? 저희는 아직 어머니 모실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분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시댁에서 친구들이.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이 살 준비가 안 됐다고요. 방이 5개나 있으면서요. 옷방은 있어도 어머니 방은 없으면서요. 그런데 재산 걱정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지요.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미와 해철이 들어왔지요. 뒤에는 윤지호 변호사도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미야, 너희가 왜 여기에? 선미는 대답 대신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슬슬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그녀가 손에 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진우와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숙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식당 안에 익숙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지요. 건물은요? 상속 문제는요? 그쪽 친척들이 요양원 모시고 자식들이 했던 말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엄마, 이게 뭐야? 영숙이 똑바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한 말이다. 나는 너희가 날 얼마나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지갑으로만 보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윤지호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진우 씨, 이건 오늘자로 접수된 증여해제 소송 관련 서류입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증여해제요? 윤지호가 설명을 이어갔지요. 어머님께서 여러 차례 부양을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동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양원이나 재산만을 언급하신 정황이 충분히 포착됐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 건물 다시 내 걸로 돌리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던 상속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복만이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난 이 판 끝나도 박 선생 옆에 있을 겁니다. 다만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요. 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녹음까지 하고 우리를 시험해요? 영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험은 세상이 하는 거다. 나는 내가 평생 모은 걸 내 손으로 지키는 것뿐이다. 너희가 나를 엄마로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겠지. 그 말에 선미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서진은 여전히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을지로 거리에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웠지요. 가슴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민낯을 직접 확인해 버렸으니까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너희가 정해라. 그녀가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진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지요. 오늘만큼은 뒤돌아보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거웠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지요.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져 있었지요.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우가 거실에 들어와 주저앉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지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그 건물,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아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지요. 사업이 망했어요. 2년 전에요. 서진이한테도 말 못했어요. 친구 보증 잘못 써서 빚이 3억이에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했어요. 담보 잡아서 돈 좀 돌리려고요. 엄마한테 차마 말을 못했어요. 창피해서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지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 돈 달라고 했던 것도, 네, 이자 막으려고요. 매달 이자만 500만 원이에요. 진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지요. 어렸을 때
넘어져도 울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엄마를 돈으로 봤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나도 무서웠어요. 망하면 어떡하나. 서진이한테 들키면 어떡하나. 애들한테 창피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했어요. 엄마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변명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라도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냉장고를 열어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지요. 진우 앞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 먹어. 엄마, 나 먹었다니까요. 안 먹은 티나. 먹어. 진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영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참았지요.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 먹고 얘기하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국물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 이렇게 지쳤을까요? 영숙은 그제야 아들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송 취하해달라는 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미안하다고요. 진짜로요. 진우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요. 언제부터 아들 손이 이렇게 컸을까요? 엄마가 그 건물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 알아요. 새벽에 시장 가시고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고 나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이 놀라 일어섰지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엄마, 진짜 죄송해요. 옷방 얘기했을 때 엄마 표정 봤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야 했는데. 서진이 말리지 말고 엄마 편 들었어야 했는데.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알아요. 겁쟁이였어요. 서진이한테 약해 보이기 싫었고, 빈 얘기 들킬까봐 무서웠고, 그래서 엄마를 버렸어요.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지요. 됐다. 일어나. 엄마. 들었어. 다 들었어. 영숙이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로 젖은 아들의 볼을 닦아주었지요. 너도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다. 아니에요. 엄마가 뭘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더 물어볼걸. 요즘 어떠냐고, 힘들지 않냐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봉투 줄 때 사실 무서웠어. 이거라도 안 주면 안 올 것 같아서. 돈이라도 줘야 엄마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나도 너희를 사람으로 보기 전에 해준 것으로 재고 있었어. 얼마 줬는지, 뭘 해줬는지. 그것만 생각했어. 둘은 한참을 마주 보았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보면서요. 엄마,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영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빚부터 정리해. 건물은 내가 다시 가져와도 내가 쓸 수 있게 해줄게. 담보로 쓰든 월세 받아서 이자 막든.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나한테 숨기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해. 돈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해. 대신 거짓말은 하지 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1년에 6번은 와. 전화 말고 직접. 밥 먹으러. 봉투 없어도 와. 진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영숙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지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언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영숙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도 미안해. 너 힘든 줄 모르고 원망만 했어. 아니에요, 엄마. 원망할 만했어요.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라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그래도 오늘 한 걸음은 뗀 것 같다고요. 진우가 돌아간 뒤 영숙은 복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복만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진우가 왔다 갔어. 그래. 뭐래? 영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걔도 힘들었대. 복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다 힘들지.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영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지요. 복만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어떻게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복만아, 나 내일 만나자. 할 얘기 있어.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영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찾았지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25살 막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때 나는 뭘 꿈꿨더라. 영숙은 사진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 찾아가면 되니까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가을이 찾아왔지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지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건물 소유권은 전부 영숙에게 돌아왔습니다. 대신 영숙은 손주들 이름으로 장학금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것은 남기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뜻대로 쓰기로 했지요. 동네 재활용센터 옆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였지요. 현판에는 박영숙 기념 따숲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층은 작은 카페 겸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2층과 3층에는 방 5개가 있는 쉐어하우스가 자리 잡았지요. 모두 영숙명의 건물이었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유언장을 썼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건물 수익 일부는 쉐어하우스 운영과 지역 어르신들 밥상에 쓰기로 했지요. 자녀들에게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1년에 최소 6번 사전 연락 없이도 찾아와 함께 밥을 먹을 것. 사람으로서 관계를 유지한 자식에게만 남은 재산 일부를 상속하기로요. 복만은 쉐어하우스의 관리인 겸 프로그램 담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숙과 티격태격했지요.
그 티격거림 속에 정든 노년의 동지애가 있었습니다. 둘은 각자 방을 쓰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셰어하우스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손주들, 선미 부부, 진우 부부까지요. 서진도 와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표정이었지요. 딱딱하던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돈에 쫓기다 보니 어머니도 재산으로만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뭘 무서워하시는지부터 먼저 듣겠다고요. 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지요. 영숙도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잘못이 있었다고요. 자식들이 올 때마다 봉투부터 생각했다고요. 자신도 자식들을 사람으로 보기 전에 해준 것으로 재고 있었다고요. 진우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요. 처음부터요. 그날 저녁 셰어하우스 거실에 뜨거운 국냄새가 퍼졌습니다. 영숙이 큰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였지요.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반찬을 나눠 담았습니다. 복만이 숟가락을 세고 있었지요. 영숙이 국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와서 밥 먹고 갈 수 있는 집이라고요. 단 밥 먹으면서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건물 벽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평생 돈으로만 쌓아 올린 줄 알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서야 사람의 온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재산만은 아니라고요. 함께 밥 먹은 기억, 손잡아준 온기, 힘들 때 기댈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라고요. 돈은 언젠가 다 쓰이지만 마음에 남은 것은 오래가니까요. 손주가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밥 맛있다고요. 영숙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자신을 기억할까요? 봉투를 주던 할머니가 아니라 함께 밥 먹던 할머니로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복만이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주었지요. 영숙이 받아 마셨습니다. 고소하고 시원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돈 말고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나도 나를 좀 사랑해 볼게요 라고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셰어하우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풍경. 영숙이 평생 꿈꿔왔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숙의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내일도 셰어하우스에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겠지요. 그게 영숙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 속에서 서로를 다시 보게 되니까요. 영숙은 한 발 물러섬으로써 자식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자신을 지킴으로써 사랑받을 자격을 찾았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봉투 때문에 찾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전화 한 통 어떨까요? 봉투 없이도 보고 싶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음 한뜰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